챕터 3. 당신의 친절이 당신을 힘들게 한다. 속을 너무 내보이지 말고 한 조각은 자신을 위해 남겨두어야 한다. 듣고도 못 들은 채 하는 청력 불문의 묘를 발휘해 매번 손해보지 말고 자신을 먼저 지켜라. 잔소리든 조언이든 듣기 싫어.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다. 끼리끼리 어울린다는 뜻이다. 현재 내가 속한 계층은 그간 내가 정신적으로 추구한 바와 행동한 것의 결과다. 사회를 위해 희생하는 영웅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많지 않다. 장자처럼 안백낙도를 꿈꾸며 명예와 이익에 초연한 삶을 원하는 사람도 적다. 대개는 권력을 손에 쥐고 다른 사람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며 자신의 존재감을 한껏 드러낼 수 있는 인생을 바란다.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마음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그런 사람이 되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이를 그르칠까봐 걱정하는 바람에 오히려 실패하는 삶을 살아온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멍하니 손 놓고 있으면 어떤 것도 손에 쥘 수 없다. 그것이 세상의 이치다. 선택의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많이 얻으려면 매우 아주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 흔히들 편집광만이 성공한다고 말하지만 이 세상에 진짜 편집광은 그리 많지 않다. 대다수는 소위 중용의 처세술에 따라 살다가 평범한 사람이 되기 마련이다. 그런데 아무리 평범한 사람이라도 저마다 고질병이 있다. 성격이 변덕스럽거나 우유부단하거나 말에 신용이 없는 등의 결점이 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이상을 갖고 있다. 하지만 능력이 야심을 따라가지 못하는 탓에 대부분 이도저도 아닌 평범한 사람으로 평생을 살아간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좀 나약해서 그렇지 그래도 착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실상을 알고 보면 좋은 사람인 척하지만 남 탓만 하는 진상인 경우가 태반이다. 스스로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는 매사에 좋은 의도에서 그랬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며 진상이라고 하는 까닭은 매사에 남이 자신을 이해해주고 자기 욕심을 채워주길 바라기 때문이다. 하하, 내가 말을 좀 직설적으로 하는 편이라 너무 신경 쓰지 마요. 내가 성질이 좀 급해서 그래요. 이해해줘요. 어쩌겠어요. 내가 원래 이렇게 생겨 먹은 것을.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사고방식이 좀 이상하다. 굳이 표현하자면 선행동 후 보고식인데 위의 예처럼 자신의 단점을 먼저 말한 뒤 일방적으로 이해해달라거나 자기 뜻을 들어달라고 요구한다. 또한 이들은 이중잣대를 남용한다. 다른 사람이 잘못했을 때는 결과가 중요하다며 길길이 날뛰면서 정작 자신이 잘못했을 때는 결과가 아니라 의도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다 너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그런 것이니 비록 결과는 나쁘지만 부디 이해해달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의도만 좋으면 성질이 좀 나쁘거나 마음은 여린데 입이 거친 점 정도는 너그러이 포용해 줄 수 없겠냐는 논리다. 이들은 자신의 나쁜 성질이나 거친 입을 누구도 포용할 의무가 없다는 사실을 모른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아직 혼자 힘으로 설 수 없어서 남에게 더 많이 의지해야 하며
주변 사람의 사랑과 희생이 필요하다고 솔직히 말하는 편이 낫다. 원래 성질이 그렇다거나 입은 거칠어도 마음은 여리다는 점을 방패로 내세우며 남에게 준 상처를 정당화하고 이와 동시에 정신적, 물질적 만족을 얻으려 했어야 되겠는가.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는 이런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 참담한 현실이다. 많은 이가 스스로 착한 사람이라고 착각하지만 다른 사람 눈에 비친 이들은 사리 분별할 줄 모르는 민폐꾼에 불과하다. 남을 볼 때는 결과를 강조하고 자신을 변명할 때는 의도가 중요하다는 이중잣대를 들이밀면서도 정작 본인은 그 사실을 모른다. 더 바이블이라는 미국 드라마에서 베드로가 예수를 3번 부인하는 장면이 등장한다.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안 예수가 제자들에게 자신을 떠나 생명을 보전하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자 베드로는 박차고 일어나 죽을 때까지 예수를 따르겠다고 장담한다. 예수는 그런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한다. 네가 지금은 굳건히 맹세하지만 결국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다. 베드로는 자신의 충성심과 용기, 믿음을 지키겠다고 끝까지 큰소리친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예수가 잡혔을 때 자신도 해를 입을까봐 두려운 나머지 예수를 3번 부인한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가 몹쓸 인간이라는 뜻은 아니다. 비록 예수를 부인하기는 했어도 베드로가 위대한 제자라는 사실은 여전하다. 스스로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이들 중 상당수는 정말 착하기보다 나쁜 짓 할 재주가 없다고 보는 편이 정확하다. 내 이웃에 줄곧 한직을 전전하는 공무원이 있었는데 입만 열면 동료 공무원들의 부패 행각을 규탄했더랬다. 그렇게 한참 욕하고 나면 그는 말했다. 나는 고위직에 올라도 절대 돈 한 푼 받지 않겠어. 당시에 그는 청렴할 수밖에 없었다. 지위도 변변치 않고 어디다 입김을 불어넣을 깜냥도 되지 않은 터라 아무도 그에게 아첨하거나 잘 보이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나중에 운수대통 했는지 어쨌는지 그에게 권력이 쥐어졌다.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자리에 오르자마자 그는 하루아침에 다른 사람이 됐다. 당연하다는 듯 뇌물을 받았고 심지어 요구까지 했다. 물론 나중에 이것이 발각되어 결국에는 쇠고랑을 차는 신세가 됐지만 말이다. 그의 사례만 봐도 알 수 있듯이 달콤한 유혹 앞에 서면 누구든 인간 본연의 나약하고 추한 민낯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 물론 끝까지 이겨내는 사람도 있기야 하겠지만 웬만한 자제력을 가지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다른 사람을 욕하는 심리도 본질을 파고들면 결국 남에 대한 질투, 자신의 부족한 처지와 능력에 대한 분노가 있다. 세상사에서 한 발 물러서 초연한 태도를 보인다고 해도 막상 자신이 그 상황에 놓이면 누구보다도 빠르게 타락하는 경우 역시 셀 수 없이 많다. 사람들은 대개 다른 사람을 볼 때 오로지 결과, 즉 자신이 본 겉모습만으로 판단한다. 그래서 상대가 자신에게 어떤 감정을 느끼게 하느냐에 따라 즉각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며 성급히 꼬리표를 붙인다.
그게 오해든 아니든 상관없다. 자기한테 잘해주면 좋은 사람, 반대로 조금이라도 짜증을 내거나 입 바른 소리를 하면 나쁜 사람인 것이다. 상대가 정말 자신이 생각한 그대로인지는 관심받기다. 이들은 자신이 옳다고 느끼는 것만 맞다고 믿기 때문이다. 나를 잘 이해해주는 사람도 알고 보면 내게 상처받은 적이 없기에 이해해주는 것일지도 모른다. 어쩌면 내가 상처를 주는 순간 그들은 태도를 바꿔 망설임 없이 복수를 감행할지도 모른다. 진짜 좋은 사람이 되기가 어려운 까닭은 개인적 감정을 뛰어넘어 속만 좋은 사람이 아니라 겉도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남에게 상처를 주고 나서 선한 의도에서 그랬다는 변명을 내밀어서는 결코 진짜 좋은 사람이 될 수 없다. 만약 그들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당신에게 상처를 준다면 당신은 반드시 그들을 이해해야만 한다. 그러나 당신은 그 어떤 이유로 절대 그들에게 상처를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 바로 그들의 논리다. 많은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하지만 폐만 끼치는 생활 방식 때문에 인생에서 엄청난 고통을 겪는다. 심지어 진짜 몹쓸 사람은 아닌데도 이러한 틀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자신도 남도 힘들게 만드는 경우도 적지 않다. 게다가 이들은 실제로 엄청난 신체적 상해를 입는다면 모를까? 웬만한 정신적 시달림과 공격에는 꿈쩍도 안 한다. 어떤 일을 처리할 때도 이들은 오직 자기 뜻대로 움직이며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에게 유리한 쪽을 선택한다. 하지만 지혜가 부족하고 수동적 태도가 습관화된 탓에 성급하게 심지어 잘못된 결정을 내릴 때가 많다. 상황을 세밀히 관찰하고 깊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결과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써 결국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이 명예와 이익을 전부 가져가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게 되기 일수다. 이런 순간이 닥칠 때마다 그들은 한탄한다. 이번엔 일을 그르치지 않으려고 정말 많이 양보했는데 결국 또 실패했다고. 이게 다 안무개 탓이라고.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다음의 두 가지 현실을 받아들여야만 한다. 첫째, 근본적으로 남들은 내 감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둘째, 모든 사람의 인생은 유일하다.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 세상에 나의 인생을 전적으로 이해하고 동감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내 인생의 고통은 나의 것이다. 어쨌든 내가 감당해야 한다.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어려움 때문에 고통받았다고 해서 인생의 다른 괴로움이 유예되는 것은 아니다. 아이를 키우는 일이 힘들어도 계속 버텨야 한다. 일이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다 해도 계속 일해야 한다. 결국은 아이의 성장과 일의 성취가 우리의 고통에 대한 가장 큰 보상이 될 것이다. 고통은 알고 보면 좋은 것이다. 기나긴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루해지지 말라고 신이 고안해낸 장치가 바로 고통과 괴로움, 행복과 기쁨이기 때문이다. 그 덕분에 우리는 순간 살아있음을 느낀다. 그래서 가족과 싸우는 것은 정상이다. 상사가 불편한 것도 동료와 마찰이 생기는 것도 지극히 정상이다.
고객이나 파트너의 갑질도 정상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그러한 수많은 고통 속에서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하면서 나의 기분과 경계를 잃지 않는 지혜뿐이다. 다가오지 마, 물어버릴 거야. 한 아가씨가 게시판을 통해 내게 이런 사연을 남겼다. 어린 시절 그녀는 세상에 부러울 것 없을 만큼 행복했다. 현명하고 부유한 엄마가 있었기 때문이다. 엄마는 사업을 했는데 친척이나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언제나 선뜻 도와줄 만큼 재물과 인정이 넘쳤다. 그녀는 자신이 영원히 행복할 줄 알았다. 어느 날 엄마가 그녀를 어느 술집으로 불러내기 전까지는 말이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당시 부모님은 이미 사업이 망한 상태였다. 사기를 당해서 빚도 엄청났다. 차와 집도 은행에 압류되어서 가족 모두가 집도 절도 없이 떠도는 신세가 될 처지였다. 부모님은 술집 1층 홀에서 사채업자들에게 둘러싸여 있다가 복면을 쓴 무리에게 붙들려 어디론가 끌려갔다. 간신히 그 자리를 빠져나온 그녀는 곧장 남자친구의 집으로 몸을 피했다. 그런데 전후사정을 들은 남자친구가 대뜸 헤어지자고 했다. 가장 힘든 때에 가장 의지할 수 있다고 믿은 사람이 자신에게 귀찮은 일이 생기는 게 싫다며 그녀를 내친 것이다. 그녀는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었다. 매일같이 울었고 매 순간 죽고 싶다고 생각했다. 캄캄한 어둠 속에 갇힌 듯했다. 제대로 꽃 피워보기도 전에 서리를 맞고 얼어버린 장미가 된 것 같았다. 화려한 무대 위에서 만인의 갈채를 받다가 한순간 조명이 꺼지고 텅 빈 극장에 홀로 남겨진 기분이었다. 그녀라고 노력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남자친구의 다리를 잡고 매달렸고 퉁퉁 부은 눈으로 사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다녔다. 예전에 자주 돈을 빌려갔던 친척을 찾아가 무릎을 꿇고 도와달라고 빌기까지 했다. 하지만 아무 소용없었다. 모두가 그녀를 차갑게 내쳤다. 그녀 눈에 비친 세상은 더는 장밋빛이 아니었다. 절망적이고 더러웠다. 이기적이고 냉혹한 사람들 앞에 그녀는 더는 살아갈 의지를 잃었다. 결국 자살을 시도했지만 실패하고 말았다. 불가의 기이에 속세를 떠나 평생 부처님을 섬기며 살까도 생각했지만 그것조차 쉽지 않았다. 그녀는 어쩔 수 없이 학교로 돌아가 공부를 계속했다. 적어도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는 사회의 사람들이 멋대로 소동을 일으키지 못했다. 덕분에 그녀는 안정을 되찾고 차분히 실력을 쌓을 수 있었다. 사실 눈물을 닦고 앞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모든 것이 훨씬 나아진다. 세월이 흐른 후 그녀가 명문대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일이 잘 풀릴 때 주변에 사람이 많이 몰리는 일은 차고 넘쳐도 남이 어려울 때에 도움을 주는 일은 자주 보기 드물다. 내가 잘 나갈 때는 꽃을 바치며 충성을 약속하는 사람이 수두룩하다. 그러나 내가 공경에 처했을 때조차 곁을 지키는 사람은 많지 않다. 아니 거의 없다. 그래서 시련이 사람을 성숙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성숙한 사람인지 아닌지 역시 시련을 당할 때 가장 극명히 드러난다.
옛날에 뱀은 아주 순한 동물이었다. 어찌나 순한지 숲을 속에 얌전히 있다가 사람들에게 재미삼아 밟히기 일쑤였다. 결국 참다 못한 뱀이 신에게 호소했다. 그러자 신이 말했다. 만약 네가 처음 밟은 사람을 즉시 물어버렸더라면 그 후로는 누구도 감히 너를 밟지 못했을 것이다. 신의 말이 좀 지나치긴 하지만 이치는 같다. 누군가 불합리한 억압수단을 이용해 이해관계를 흐리고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한다면 초반에 즉시 강경하게 대응하며 정의로운 방식으로 반격을 가해야 한다. 그래야 피해자로 전락하지 않고 가해자의 행위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 감정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은 인지 함정에 잘 빠진다. 나는 잘못한 게 없으니 굳이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괴롭힘을 당해도 그저 나는 잘못이 없는데 왜 그러지? 라며 무력하게 물을 뿐이다. 이는 전형적인 약자의 사고방식이다. 약자는 타인의 비위를 맞춰서 공평한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런 기대는 처참히 깨질 때가 더 많다. 사슴이 살아남으려면 사자보다 빨리 뛰어야 한다. 어떻게든 빨리 달릴 생각은 하지 않고 사자가 너무 폭력적이고 비정하다며 원망하기만 하는 사슴은 어떻게 될까? 100이면 100, 사자의 점심 식사로 전락할 것이다. 성숙한 사람은 부당한 대우나 괴롭힘을 당할 때 마냥 원망하고 있지 않는다. 더는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필요한 수단을 적극적으로 동원하며 가능한 한 가해자에게서 멀리 벗어난다. 매사에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이라는 식으로 사는 사람을 보았는가? 만사에 달관한 듯 혹은 체념한 듯 살아가며 이기고 지는데 연연하지 않는다. 쉽게 말해 모든 것을 하늘의 뜻에 맡긴다. 그 결과는 남에게 권리를 짓밟히고 존재감 없는 사람이 되어 이치기 일수다. 이런 종류의 사람은 스스로 루저라고 인정하면 골치 아픈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리라 믿는다. 하지만 그들이 관과한 사실이 있다. 일이 어떻게 되느냐는 전적으로 사람의 노력에 달려있다는 점이다. 능동적으로 나서서 극복하려고 하지 않고 저절로 해결되기만을 바래서는 그 어떤 일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어린 시절에 나는 체격이 작고 왜소한 탓에 학교에서 자주 괴롭힘을 당했다. 당시에는 이러한 집단 따돌림에 대항하겠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부모님에게 말해도 소용없었다. 그나마 선생님이 막아주기를 기대했지만 실제로는 선생님에게 혼나고 나자 아이들은 더욱 교묘하고 악랄하게 나를 괴롭혔다. 결국 아무에게도 도움을 구하지 못하고 혼자 눈물을 닦는 날이 계속 이어졌다. 그러다 후에 책에서 악인을 대하는 방법을 읽고 마침내 악의 세력과 싸울 용기를 갖게 되었다. 내가 잘못해서 괴롭힘을 당하는 게 아니라 괴롭히는 아이들이 잘못이라는 확신도 생겼다. 다음에 그 애들이 또다시 괴롭히려 했을 때 나는 더는 움츠러들지 않고 당당히 그들의 잘못을 지적했다. 그리고 또다시 나를 괴롭히면 더는 가만히 있지 않겠노라고 위협했다. 그날 이후 아이들은 조금씩 나를 피하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어느 순간 괴롭힘이 뚝 그쳤다.
괴롭힘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괴롭혀도 괜찮은 사람이 될 수도, 괴롭히면 안 될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즉, 용감하게 대항하는지, 이성적이고 적절한 방식으로 반격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가해자의 향후 태도가 달라진다. 미국 영화 블랙리스트의 대사다. 다른 사람이 너를 함부로 대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 그건 너한테 그런 짓을 해도 아무 일도 없을 거라는 암시를 네가 주기 때문이야. 남들은 근본적으로 내 감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 세상에 나의 인생을 전적으로 이해하고 동감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내 인생의 고통은 내가 감당해야 한다. 내게 필요한 것은 오직 고통 속에서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하며 나의 기분과 경계를 잃지 않는 지혜뿐이다. 하나도 안 괜찮은데요. 한때는 나도 아버지와 화해하려고 했다. 아버지를 죽도록 미워하는 마음은 여전했지만 어쨌든 같이 살아야 하니 최대한 잘 지내보고 싶었다. 작지만 내가 이룬 성과에 전혀 만족할 줄 모르는 아버지도 살다 보면 누그러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었다. 나는 그간 내가 공부한 것과 쌓아온 경력을 아버지에게 설명하려 했다. 아버지는 자녀 양육을 철저히 방관했기 때문에 내가 무슨 공부를 하는지조차 몰랐다. 아버지 저 중학교 3학년 때 원고료로 300위안 넘게 받았어요. 피는 6살 때 받은 고료가 네 한 달치 월급보다 많더라. 베이징 대학 다닐 때 제 지도 교수였던 분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분이세요. W는 네가 학교 들어갔을 때 이미 교수였다. 저는 유명한 학장님, 국장님 여럿을 잘 알고요. 부자들도 많이 알아요. 한 달을 기다려도 진료받기 힘든 유명한 의사이자 명문대 심리학 교수와도 친분이 있고 엘 선생님은 모르는 사람이 없다. 네가 안다는 사람들은 그 선생님 발끝도 못 따라가. 아버지와 나의 대화는 시종일관 이런 식이었다. 아버지에게 기쁨을 주고 싶다는 선의로 마련한 화해의 장은 비방전으로 변질했고 우리 부녀는 결국 불쾌하게 헤어지고 말았다. 왜 이렇게 됐을까? 굳이 따지자면 내가 성인이 되자 물리적 폭력으로 더는 나를 꺾을 수 없게 되었으니 말로라도 나를 이기려고 부정을 위한 부정을 한 아버지에게 원인이 있을 것이다. 어쨌든 아버지와의 화해 시도는 더 큰 불화만 남긴 채 실패로 돌아갔다. 내가 존경하는 선생님이 언젠가 착한 사람은 수많은 고통과 고난을 견뎌야 하지만 나쁜 사람은 뉘우치면 그만이라는 말을 하신 적이 있다. 악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뼛속 깊이 절망감을 안기고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며 악인을 응원하는 여론은 올바른 인간 됨됨이에 대한 신념을 무너뜨린다. 당신에게 나쁜 사람이라고 해서 진짜 악인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그가 아무 때나 당신의 하루를 망치거나 힘들게 쌓아 올린 자존감을 한순간에 뭉개버릴 수 있는 것은 확실하다. 그가 당신을 감히 이렇게 대하는 이유는 당신이 괴롭히기 쉬운 상대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그의 자녀라서, 동생이라서, 혹은 아랫사람이나 후배라서 쉬울 수도 있고, 반대로 그의 부모라서, 형제라서, 상사나 선배라서 쉬울 수도 있다. 윤리적 원인 외에 남자는 여자를 때려선 안 된다는 보편적인 생각도 반영된다. 핵심은
핵심은 그가 나보다 강하다고 자신할 수 있는 부분이 반드시 있다는 점이다. 키가 좀 더 크거나 성질이 나쁘거나 심지어 입만 좀 거칠어도 우위를 점한다. 즉, 내가 그보다 약해 보이는 점이 한 가지만 있어도 괴롭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안타깝지만 사람의 탈을 뒤집어 쓴 악마를 언제 어디서 만나게 될지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다. 그리고 악한 사람보다 착한 사람이 억울한 일을 더 많이 겪는다. 온 세상이 착한 사람에게는 가혹하고 악한 사람에게는 너그러운 것처럼 보일 정도다. 이런 악마들은 내가 이런 사람인데 누굴 무서워하겠냐는 식이다. 그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당당히 들이미는 이유는 당신을 손쉬운 먹잇감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들은 오로지 당신을 짓누름으로써 자신의 미미한 존재감을 증명할 수 있다고 믿는다. 변태적 악에는 현대 문명 사회를 좀먹는 해충이다. 악인을 판단할 때는 성인인지 미성년인지의 여부가 아니라 오로지 구속될 만한 사건을 저질렀는지 여부에 기준을 두어야 한다. 캐묻는 것은 소용이 없다. 예를 들어 어떤 비극이 이런 종류의 악마를 만들어냈는지, 그들에게 과연 인성이라는 게 존재하는지, 그들을 어떻게 관용으로 대할 수 있는지, 이런 문제들은 아무리 파고들어봤자 답이 나오지 않는다. 확실한 것은 법과 도덕만큼은 특별 사면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2018년 12월 3일 흉악한 살인사건이 벌어졌다. 12살 소년이 자기 엄마를 살해한 것이다. 왜 그런 짓을 했냐며 침통하게 울부짖는 가족을 향해 소년은 태연하게 말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엄마를 내가 죽인 거잖아요. 엄마를 살해한 12살 소년의 모든 행동은 단순히 금기에 도전한 것이 아니라 금기 자체를 철저히 깨부순 것이다. 그는 짐승도 못 된다. 자연계의 짐승도 저들끼리 서로 죽이고 잡아먹지만 어디까지나 생존의 위협을 받을 때만 그렇게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그를 인간으로 볼 수도 없다. 인간이라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선을 넘었기 때문이다. 적어도 제 혈육을 죽이는 지경까지 가서는 안 된다. 그러나 그는 자기 엄마를 가축처럼 도살한 뒤에도 아무렇지 않게 계속 집에서 지냈고 천연덕스럽게 거짓말까지 했다. 그런 그를 과연 무엇이라고 해야 할까? 악마. 그 외에는 답이 없다.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반항할 힘조차 없는 아이를 괴롭히며 폭력을 행사하는 부모도 똑같다. 그들을 움직이는 것은 엄격한 부모로서의 선의가 아닌 악마의 본성일 뿐이다. 드라마를 보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여주인공은 어렵게 마련한 학비를 아버지의 도박빚을 갚는 데 쓰기도 한다. 아버지는 도박을 끊고 가족과 함께 잘 살아보기로 약속해놓고 며칠 안 가 친구와 노름하러 나간다. 나는 이런 사람들에게 악마적인 면이 있다고 믿는다. 나의 아버지는 내 팔이 부러졌을 때 나를 병원에 데리고 가는 대신 바닥에 무릎을 꿇리고 내가 울지 않을 때까지 뺨을 때렸다. 뜨겁게 달궈진 다리미에 발을 대었을 때는 달래고 약을 발라주는 대신 툭하면 게으름 피울 핑계를 찾는다며 욕했다. 학교에서 친구의 모함에 빠져 선생님에게 인격적 모욕을 받고 온 날 딸이 다친 마음을 위로하는 대신
내 결점을 일일이 꼬집었다. 단지 눈에 거슬린다는 이유로 매를 맞은 적이 하도 많아서 일일이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 그 당시 내 등에는 시퍼렇고 불구죽죽한 상처가 가실 날이 없었다. 왼쪽 눈을 맞아 거의 실명할 뻔했을 때조차 아버지는 내가 별것 아닌 일로 소란을 피운다며 무시했다. 아버지가 내게 그렇게 한 이유는 단 하나, 그래야 나를 강하게 키울 수 있다는 것이었다. 세월이 흐른 후 과거의 일을 이야기했을 때 놀랍게도 아버지는 나를 때린 기억이 없다고 했다. 그렇다. 가해자는 자신의 죄를 잊을 수 있다. 아프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피해자는 아니다. 언제 욕을 들을까? 또 언제 얻어맞을까? 두려움에 떨며 살얼음판 위를 걷는 심정으로 살았던 그 모든 순간을 나는 아직도 잊지 못한다. 고통 속에 있었던 것은 아버지가 아니라 언제나 나였으니까 말이다. 그리고 한 사람의 인격을 이루는 핵심 유전자는 주로 원가족에서 비롯된다. 중국 드라마 랑야방을 보면 정비가 남주인공인 임수의 맥을 짚은 후 울면서 탄식하는 장면이 나온다. 해독하려면 온몸에 뼈를 부수고 힘줄을 끊으며 피부를 전부 벗겨야 한다고 하지요. 그렇게 지독한 죽음의 위기를 겪어놓고 어떻게 그토록 냉정하고 침착한가요? 지혜가 뛰어난 자가 천하를 얻는다고 하지만 당신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는지 아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그렇다. 남이 볼 때 나는 때로 차갑지만 대체로 밝고 긍정적인 사람이다. 겉모습만 봐서는 내가 어떤 고통을 어떻게 견뎌왔는지 누구도 짐작하지 못할 것이다. 겉보기에는 밝고 마음씨 좋은 당신도 어쩌면 그럴지도 모른다. 홍콩의 유명 작가 장샤오션의 말처럼 사랑은 본질적으로 불공평하다. 다행히 부모가 당신을 사랑해준다고 해보자. 당신이 그 사랑을 소중히 여기지 않아도 부모는 언제나 당신을 지키고 기다리며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나 자식은 다르다. 어떤 부모는 자식이 사랑을 필요로 할 때는 매몰차게 밀어내고 한참 세월이 흐른 후에야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데 대개는 뜻대로 되지 않는다. 자식이 이미 포기해버렸기 때문이다. 어린 시절 부모의 사랑을 간절히 바라며 홀로 백엔잇을 적셨던 고통은 무엇으로도 보상할 수 없다. 그때 못 준 사랑을 뒤늦게 벌충하겠다는 것은 부모의 사치스러운 바람일 뿐이다. 나는 선량함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자신이 생각하는 선량함을 행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상처 입히거나 심지어 망가뜨리고 나서 다 너를 위해 좋은 의도에서 그런 것이라는 명분을 들이대는 일은 절대적으로 반대한다. 진정한 선량함이란 평소에는 주변 사람을 자유롭고 행복하게 해주고 그들이 필요로 할 때는 온 힘을 다해 도와주는 것이다. 나는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며 나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만 잘 대할 것이다. 다 너 좋으라고 하는 일이라며 자신만의 선량을 강요하는 사람들에게는 더는 관심을 주지 않을 것이다. 비록 그로 인해 무언가 책임지게 되더라도 말이다. 그러나 혹 그들이 고통을 겪게 되면 보통 사람을 동정하듯 그들을 동정하긴 할 것이다. 팔이 부러진 아이가 소리 질러 우는 모습을 보면 그 아이의 고통을 이해하며 함께 눈물을 흘려주듯이 말이다. 다른 개인을 이유 없이 처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 마찬가지로 나 역시
자신과 타인을 그렇게 대하지 않을 것이다. 혹시 당신 주변에도 나도 나름의 고충이 있다고 말하면서 당신에게 함부로 위해를 가한 악마가 있는가? 그렇다면 그들에게 당당하고 확실하게 말하라. 미안하지만 당신은 용서받을 가치조차 없다고. 물에 빠진 사람이 다른 사람을 구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선량하되 힘과 단호함을 가진 사람이 되어라.